1979년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독재자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혁명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3부에서 우리는 이란의 민주주의가 외부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봤습니다. 4부에서는 이란 사람들이 직접 되찾으려 한 자유가 내부에서 배신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혁명은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란에서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1953년 8월 CIA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사데크는 감옥에 갇히고 도망쳤던 팔라비 국왕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왕좌에 다시 앉은 이 남자는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쿠데타 이전의 팔라비는 허약한 왕이었습니다. 의회 눈치를 보고 총리에게 끌려다니던 입헌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쿠데타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미국이 자기를 다시 왕좌에 앉혀줬다는 사실. 그것은 팔라비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줬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공포도 줬습니다. 자신감은 독재로 바뀌었고 공포는 비밀 경찰로 바뀌었습니다. 1957년 팔라비는 비밀 경찰을 만듭니다. 이름은 사바크. 페르시아어로 국가정보안보기구의 줄임말인데 이란 사람이라면 이 이름만 들어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바크를 만든 건 팔라비였지만 설계하고 훈련시킨 건 미국이었습니다. CIA가 직접 요원 5명을 테헤란에 보냅니다. 감시 기술, 첩보 분석, 신문 기법. 미국의 정보 전문가들이 사바크의 1세대 요원 거의 전부를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CIA가 빠진 뒤에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사드 요원들이 테헤란에 상주하면서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이스라엘이 마무리한 비밀 경찰. 그 비밀 경찰이 이란 국민을 감시하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바크의 정규 요원은 5,000명 남짓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바크의 진짜 무기는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밀고자였습니다. 대학 강의실에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직장에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이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사바크는 어디에나 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나라. 친구에게 정부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끌려가는 나라. 사바크는 이란을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에빈 교도소. 테헤란 북쪽에 있는 이 감옥은 사바크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이 이곳에 끌려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기 고문, 채찍, 손톱 뽑기. 타임즈는 이란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CIA는 사바크의 고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신문 기법을 가르쳐 놓고 그 신문이 고문이 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팔라비가 미국 편이었으니까요. 냉전 시대, 중동에서 소련을 막아줄 믿을 만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팔라비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줬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팔라비의 독재를 눈감아줬고 사바크의 고문을 모른 척했습니다. 1963년 팔라비는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합니다. 이름은 백색혁명,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용만 보면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대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소장농에게 나눠주는 토지개혁,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참정권 확대,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부대 창설. 이 개혁으로 이란의 소장농 90% 가까이가 자기 땅을 갖게 됐습니다. 여성들은 처음으로 투표를 하고 공직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적인 근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토지 개혁은 대지주의 힘을 꺾었습니다. 대지주들은 전통적으로 왕권을 견제하던 세력이었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슬람 성직자들의 교육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성직자들의 수입원이던 종교재단 토지도 해체됐습니다. 결국 백색혁명은 왕에게 맞설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약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대지주를 무력화하고 성직자의 돈줄을 끊고 군대와 비밀 경찰만 남기는 것. 근대화라는 포장 아래 팔라비는 자신의 왕좌를 철벽으로 둘러싼 겁니다. 그런데 이 백색혁명에 가장 거세게 반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무명에 가까웠던 옴이라는 작은 도시의 성직자 루홀라 호메이니. 이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16년 뒤 이란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1963년 6월 옴에 있는 파이지의 신학교. 한 성직자가 연단에 섭니다. 그는 백색혁명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여성 참정권은 이슬람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토지개혁은 성직자의 재산을 빼앗는 음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팔라비 국왕을 직접 겨냥합니다. 이 나라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됐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하인이 됐다. 이 정권은 이슬람을 파괴하고 있다. 당시 이란에서 국왕을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는 건 사실상 자살 행위였습니다. 사바크가 바로 움직입니다. 호메이니는 체포됩니다. 그런데 체포 소식이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옴에서 시위가 터지고 테헤란으로 다른 도시로 번집니다. 정부는 군대를 풀어 진압합니다. 수백 명이 죽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란 역사에서 이 사건을 호르다드 15일 봉기라고 부릅니다. 팔라비에게 이것은 경고였어야 합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성직자 하나를 체포했을 뿐인데 전국이 들끓었으니까요. 하지만 팔라비는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호메이니를 풀어준 뒤 1964년 다시 체포해서 국외로 추방합니다. 먼저 터키로, 그 다음 이라크의 나자프로. 나자프는 시아파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팔라비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이란 밖으로 내보내면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다. 모스크와 단절되면 잊혀질 것이다. 이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호메이니는 나자프에서 가르치고 글을 쓰고 자신의 사상을 다듬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이론이 있습니다. 벨라야트의 파키, 쉽게 말하면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까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시아파 주류 성직자들조차 이 주장을 급진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는 이것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만들어 책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나중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헌법이 됩니다. 추방된 성직자가 망명지에서 나라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호메이니에게는 책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호메이니는 자신의 설교를 테이프에 녹음합니다. 그 테이프가 이란으로 밀반입됩니다. 복사되고 또 복사되고 바자르에서 팔리고 모스크에서 돌려듣고. 사바크가 아무리 감시해도 테이프 하나하나를 다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SNS 없던 시대의 바이럴이었습니다. 모스크가 네트워크였고 카세트 테이프가 콘텐츠였고 성직자들이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호메이니의 목소리는 이란 전역에 퍼졌습니다.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테이프 속 목소리만으로 이 성직자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추방은 호메이니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가면 순교자가 되고 추방하면 전설이 됩니다. 팔라비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이 팔라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971년 10월 페르세폴리스.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일부에서 다뤘던 키루스 대왕의 수도, 알렉산더가 불태운 그 도시. 팔라비가 바로 이곳에서 파티를 엽니다. 페르시아 제국 건국 2500주년 기념 행사. 세계 역사상 가장 비싼 파티라고 불리는 행사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호화로운 텐트 도시를 세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나무 15,000그루와 옷 15,000송이를 공수해 심었습니다.
유럽에서 노래하는 새 5만 마리를 날려보냈는데 대부분 사막 더위에 죽었습니다.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 막심이 문을 닫고 셰프 200명을 보냈습니다. 1911년산 샴페인, 1945년산 보르도 와인, 음식과 술만으로 수백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왕과 대통령 60여 명이 초대됐습니다. 추정 비용은 2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이란 농촌에서는 의사를 찾을 수 없는 마을이 수두룩했습니다. 학교가 없는 마을,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마을. 팔라비는 이 파티에서 키루스 대왕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키루스여, 편히 쉬어라. 우리가 깨어 있으니. 2500년 전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한 왕의 후계자를 자처한 겁니다. 하지만 그 후계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비밀 경찰이 국민을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만난 키루스 대왕, 정복한 민족의 종교를 존중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을 남긴 왕, 그 키루스의 이름을 빌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파티를 여는 독재자.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나자프에서 이 소식을 들은 호메이니가 성명을 냅니다. 아이들은 배고프고 마을에는 병원도 학교도 없는데 이 독재 정권은 수백만 달러를 부끄러운 파티에 쏟아붓고 있다. 이 말은 이란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 담겨서 팔라비의 파티는 세계를 감탄시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란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분노가 자라는 데는 8년이 걸렸습니다. 1978년, 사바크가 호메이니를 비방하는 신문 기사를 냅니다. 꼬메 신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경찰이 발포합니다.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거기서 또 사람이 죽고 또 추모 시위가 벌어지고 시아파에는 사망 후 40일째에 추모 행사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40일마다 시위가 반복됐습니다. 한 번 터질 때마다 더 커졌습니다. 이 악순환을 팔라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를 진압할수록 희생자가 늘었고 희생자가 늘수록 다음 추모 시위는 더 커졌으니까요. 폭력으로는 끊을 수 없는 고리였습니다. 같은 해 팔라비는 이라크에 압력을 넣어 호메이니를 추방시킵니다. 나자프의 모스크와 단절시키면 호메이니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호메이니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로 갑니다. 이것은 팔라비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나자프에서는 카세트 테이프가 무기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전 세계 언론이 무기가 됐습니다. BBC를 비롯한 서방 언론이 호메이니에게 집중합니다. 호메이니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동양의 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자유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 이미지를 그대로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프랑스의 전화와 우편 시스템은 이라크보다 훨씬 발달돼 있었습니다. 호메이니의 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란에 전달됐습니다. 파리에서 녹음한 테이프가 이란 전역에 넘쳐났습니다. 이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호메이니는 혁명의 모든 코스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마라. 파업을 멈추지 마라. 샤가 떠날 때까지 물러서지 마라. 이란 전역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월, 마침내 팔라비가 이란을 떠납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외로 나간다는 발표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거라는 것을. 공항에서 떠나는 팔라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인 2월 1일, 호메이니가 이란에 돌아옵니다. 14년간의 망명을 끝내고 에어 프랑스 특별기가 테헤란 네흐라바드 공항에 착륙합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길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이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모인 날이었습니다. 혁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독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호메이니가 돌아온 뒤 상황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팔라비가 임명한 마지막 총리 바흐티아르가 버티고 있었지만 군대가 중립을 선언합니다. 병사들이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총리는 사임했고 숨어야 했습니다. 2월 11일 팔라비 왕조는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2500년 이란 군주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혁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꿈꾸는 자유주의자들, 노동자의 세상을 꿈꾸는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이슬람의 가치를 지키려는 성직자들, 서구 제국주의에 분노한 학생들. 서로 원하는 것은 달랐지만 하나만큼은 같았습니다. 샤를 쫓아내자.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성공한 뒤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샤를 쫓아낸 것까지는 같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여기서 길이 갈렸습니다. 호메이니는 이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1979년 3월 호메이니는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개였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민주공화국도, 입헌군주제도, 사회주의 국가도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98%. 호메이니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것은 서양의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성직자가 나라를 통치하겠어? 호메이니는 상징적인 지도자일 뿐이고 실제 정치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이 기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숙청은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제거된 건 온건파였습니다. 혁명 직후 임시총리로 임명된 메흐디 바자르가는 자유주의자였습니다. 호메이니의 오랜 지지자였지만 이슬람 공화국이 아닌 민주적 공화국을 원했습니다. 그는 석 달도 안 돼 권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1979년 8월 민족민주전선이 금지됩니다. 11월 임시정부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979년 11월 4일 호메이니를 따르는 대학생 수백 명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합니다. 66명의 미국인이 인질로 잡힙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이 암 치료를 이유로 도망친 팔라비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란 학생들은 요구합니다. 팔라비를 이란으로 돌려보내라. 호메이니는 이 점거를 승인합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외교관을 인질로 잡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을 깨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에게 이 사건은 신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대사관 인질 사태는 이란 국내 정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온건파는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미국과 대화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 됐습니다. 바자르간 임시정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인질 사태는 444일 동안 계속됩니다. 내일 미국 뉴스에서 방송됐고 카터 대통령의 구출 작전은 헬리콥터 추락으로 실패합니다. 이 사건은 카터 대통령 낙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날 취임식이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간에 인질이 풀려납니다. 마지막까지 미국에 모욕을 준 겁니다. 인질 사태로 자유주의자를 제거한 뒤 다음 차례는 좌파였습니다. 1980년 3월 대학이 폐쇄됩니다. 이슬람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좌파 학생들과 교수들이 쫓겨났습니다. 무자헤딘이라는 이슬람 좌파 조직이 저항하자 호메이니는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1981년 6월 이슬람 좌파 성향의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대통령도 호메이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니사드르는 프랑스로 도망쳤고 이란에 남은 좌파들은 체포되고 처형됩니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1982년 6월부터 1985년 6월까지 혁명 법정에서 처형된 사람은 약 8,000명입니다. 이 숫자는 혁명을 막으려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혁명을 위해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혁명 법정에서 처형된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가들이 서로를 단두대에 올린 것과 똑같은 일이 이란에서 반복됐습니다. 혁명은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 말은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란 혁명에 더 잘 어울리는 말이 됐습니다. 함께 싸운 자유주의자를 먼저 잘라내고 함께 싸운 좌파를 그 다음에 잘라내고 남은 것은 호메이니와 그를 따르는 성직자들 뿐이었습니다. 혁명 초기 호메이니는 프랑스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특별한 적이가 없다. 이슬람 공화국은 인도적인 정부가 될 것이다. 군대를 파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대사탄이라 불렀고 군대는 혁명 수비대로 대체됐고 인도적인 정부는 처형과 숙청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호메이니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혁명의 혼돈 속에서 그렇게 된 걸까요? 확실한 건 한 가지입니다. 호메이니는 나자프에서 이미 책을 써놓았다는 겁니다. 이슬람 법학자가 통치하는 나라. 그 설계도는 이미 완성돼 있었습니다. 혁명에 함께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었어도 설마 정말로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혁명이 자기 자식들을 하나씩 잡아먹고 있을 때 이란 바깥에서 한 남자가 이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혁명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군대는 숙청으로 약해져 있다. 지금이 기회다. 1980년 9월 이라크군이 이란 국경을 넘습니다. 8년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1980년 9월 22일 이라크 전투기가 이란 영공을 넘습니다. 폭탄이 테헤란 공항에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지상군 20만 명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사담이 노린 건 이란 남서부의 후제스탄 지역이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이라크군이 빠르게 밀고 들어옵니다.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담은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분노. 외세가 자기 나라를 침략했다는 사실은 혁명으로 강화져 있던 이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호메이니에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지금 싸울 상대는 호메이니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온 적이었습니다. 이란은 반격에 성공합니다. 1982년까지 이라크군을 대부분 몰아냅니다. 여기서 전쟁이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가 멈추지 않습니다. 사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란군이 이라크 영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은 6년 더 계속됩니다. 문제는 이란에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혁명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서방 무기 수입이 막혔습니다. 반면 사담에게는 전 세계가 무기를 팔았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위성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란군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겁니다. 소련은 탱크와 전투기를 팔았습니다. 프랑스는 미라지 전투기와 엑조세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댔습니다. 이란의 적은 사담 후세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전체였습니다. 무기가 없는 이란이 선택한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시지라는 민병대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 전투부대입니다. 정규군에 들어갈 나이가 안 되는 소년들, 전쟁터에 나가기엔 너무 나이든 노인들, 이들이 바시지에 지원했습니다. 아니, 지원하도록 유도됐습니다. 학교에서, 모스크에서 순교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전쟁에서 죽으면 곧장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자는 전장에서 이란 병사들의 군복에 작은 금색 열쇠가 달려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열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학교 다니던 나이의 아이들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3천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친 사람의 10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정규 군대의 전쟁에서는 보통 부상자가 전사자보다 많습니다. 이 비율이 뒤집혔다는 건 이 아이들이 군인으로 싸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뢰밭을 걸어서 건너고 무방비 상태로 적진을 향해 걸어간 겁니다. 훈련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냥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란 신문 에텔라아트에 실린 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14살, 15살, 16살짜리 자원병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지뢰밭을 걸어갔다.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널리 흩어진 살점과 뼈 조각만이 어딘가에 있었다. 5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선에 보내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전쟁터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1988년 3월 16일 이라크 북부 할라부자 쿠르드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란을 도운 쿠르드 전사들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공군이 이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보통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겨자가스, 살인, VX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였습니다. 공격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실로 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지하로 스며들었습니다. 숨으려고 내려간 곳이 무덤이 됐습니다. 거리에 양과 염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새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추정 사망자 5천 명.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후유증에 시달렸고 이후 수십 년간 암 발생률과 기형아 출산율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홀로코스트 이후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가 사용된 최대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의 침묵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이라크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결의안에서 11대 8로 이라크를 비난하지 않기로 표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내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재 같은 처벌적 조치는 이라크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영국의 이익만 해칠 것이다. 사담이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이란을 막아주는 방패였으니까요. 5천 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화학무기로 죽었지만 사담이 우리 편이니까 눈을 감은 겁니다. 그리고 같은 화학무기는 이란 군인들에게도 사용됐습니다. 추정 2만 명의 이란 군인이 이라크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세계는 이것도 침묵했습니다. 8년간의 전쟁. 양쪽을 합쳐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란에서만 수십만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국경선은 전쟁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이 죽고 한 세대가 사라지고 두 나라의 경제가 파탄났지만 지도 위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1988년 7월 호메이니가 정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 결정을 독배를 마신다고 표현했습니다. 8년간 이길 수 있다고, 사담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했던 호메이니. 그 호메이니가 결국 인정한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피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 7월 호메이니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598호를 받아들입니다. 정전. 8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호메이니는 이 결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배를 마시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받아들인다. 혁명의 지도자가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사담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던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의 죽음 위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선언된 직후 이란 안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1988년 7월 말 호메이니가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파트와 이슬람 최고 지도자의 종교적 칙령이었습니다. 236개 단어로 된 짧은 문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감옥에 있는 정치범 중 반체제 조직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처형하라. 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는 것은 순진한 짓이다. 이 명령에 따라 전국 32개 이상의 도시에서 3인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수감자들은 이 위원회를 죽음의 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신문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조직을 지지하는가? 기도를 하는가? 이슬람 공화국에 충성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이 질문이 사면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풀어주려나 보다. 아니었습니다. 충성을 철회하지 않은 수감자는 그 자리에서 사형이 결정됐습니다. 재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몇 분이면 끝났습니다. 첫 번째 파트와는 주로 무자헤딘 조직원들을 겨냥했습니다. 그 뒤 두 번째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번에는 공산주의자와 좌파 수감자들. 기도를 하느냐는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기도를 거부하면 배교자로 분류됐습니다. 배교자의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학살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가족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이름 없는 집단 묘지에 묻혔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야 가족들이 알게 됐습니다. 면회를 갔더니 감옥에서 이미 없는 사람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 정부는 이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500명 이상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2,800명에서 5,000명 사이로 추정합니다. 반체제 조직 측은 3만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호메이니가 후계자로 지정했던 몬타제리 대아야톨라는 처형이 시작된 첫 2주 동안에만 3,800명이 처형됐다고 증언했습니다. 2016년 몬타제리의 유족이 녹음 파일 하나를 공개합니다. 1988년 8월 몬타제리가 죽음의 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범죄가 당신들 손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역사는 당신들을 범죄자로 기록할 것이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처형하는 것은 사법체계 전체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몬타제리는 이 발언 때문에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호메이니는 다른 후계자를 지명합니다. 알리 하메네이. 현재까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지켜온 인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켜왔던 인물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세계가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2024년 유엔 특별보고관은 1988년 학살을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36년이 지나서야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것을 적대 세력의 날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제 사부 전체를 돌아보겠습니다.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가 미국과 영국의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에 팔라비 독재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국민은 독재에 맞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결과는 새로운 독재였습니다. 호메이니는 함께 싸운 동지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란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8년간의 전쟁에서 이란의 적에게 무기를 팔고 화학무기 사용을 눈감아줬습니다. 민주주의를 빼앗긴 나라, 혁명마저 도둑맞은 나라, 전쟁에서조차 세계에 버림받은 나라. 이란 사람들에게 20세기는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의 기억은 오늘날 이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 이란은 세계를 믿지 않을까?
왜 이란은 핵을 원할까? 왜 이란의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올까? 그 답은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다음 5부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핵 개발이라는 위험한 선택. 그리고 2022년 히잡을 거부하다 숨진 한 젊은 여성, 마흐사 아미니. 그녀의 죽음이 다시 한번 이란을 뒤흔들었습니다. 혁명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5부에서 계속됩니다.